자, 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과 업무용 승용차는 다른 거 아시죠? 업무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차량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고가 차량을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 일부를 이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된 제도이죠.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은 더 넓은 개념이고 업무용 승용차는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개념이 중요하니까 먼저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중에 영업용으로 쓰는, 즉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임대업 또는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 차량, 장의업 운구 차량 등 영업용으로 쓰이는 외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급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자, 제가 너무 헷갈리게 말씀드렸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업무용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련해서 쓰시는 차들이기 때문에 전체 포함해서 업무용 차량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는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지만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일반적인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중에 영업용으로 쓰이는 몇 가지 경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일반 승용차급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 이 부분은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자, 거의 기준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어디까지가 비용 처리가 될까요?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차를 구매했을 경우에, 그 다음 구매 대신 리스 렌트를 할 경우 이때 리스 렌트료, 그리고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까지 관련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지출인 경우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기사의 인건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니고 그냥 인건비인 거죠. 그리고 당초부터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즉 과태료, 교통사고 벌과금, 이런 것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 하실 때는 관련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취득가액과 보증금, 상환계획 등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갖춰야 되고요. 차를 구매하실 때는 전자세금 계약서를 받으시면 되고, 또 취득록세를 내야 되는 구매 방법의 경우에는 그 취득록세 영수증, 그리고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할인한 가액, 그 차액에 대해서 그 채권 매입에 대한 증빙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 차량의 공제 여부 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차량 등록증도 필수로 구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업무용 승용차와 그 외 차량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 방법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됩니다. n분의 1이라는 거죠. 5년 동안. 그러나 그 외 차량의 경우에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정액법은 n분의 1이지만 정률법은 초반에 큰 금액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원 한도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년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했는데 800을 넘는다. 이 금액은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물론 끝까지 비용 인정 못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800만원을 미달하는 연도에 추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8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업무용 승용차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사가 정률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차량 외에 이런 업무용 승용차라는 제재를 뒀기 때문에 이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건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 필수입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직원만이 운전할 수 있다는 특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모두 해당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한 대를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까지는 좀 규정이 달랐는데요. 24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한 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해당된다고 해서 한 대부터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한 대까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대
그때부터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 의무인데 가입을 안 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에 대표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시게 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못했다. 그러면 그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법인은 대표님의 상여로 추가 처분되는 거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25년도까지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북식부기 의무자가 업무 전용 한 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한 경우에는 50%까지는 비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과 규정이니까 25년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 이러면 일수에 비례해서 비용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분명히 선택을 하라고 할 겁니다. 임직원으로 제한할지 운전자 제한 없음으로 할지 당연히 전자로 하셔야 되겠죠. 운전자 제한 없음으로 하면 가입 안 한 거와 똑같이 모두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직원에는 계약에 따라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기사님도 포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차량 운행일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국세청 사이트에 가시면 예시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면 운행 날짜와 운행 구간, 주행거리, 운행 목적, 운행한 사람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과세기간 보통 1년이죠.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 과세기간 동안 이렇게 적은 업무 사용 거리를 합치고 그 과세기간 동안 총 주행 거리수로 나누면 업무용 사용 비율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차량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드시다면 이걸 관리해주는 어플도 나왔으니까 그걸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하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냥 조사 때 닥쳐서 작성하면 안 되냐? 네, 그거는 자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연말에 어느 정도 주행 거리수를 띄었는지는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금 신고 때 주행 거리수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차량별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죠.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해서 기타 비용이 700만 원이다. 그럼 연에 1,500이죠. 이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쓰셨다. 이러면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을 다 합친 비용이 대당 1,500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의무인데 미작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1,5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특히 이 비용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불이익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셨더라도 업무의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역시나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사용자가 각각 있을 때는 그분들의 상여로 처분된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차량별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은 감가상각 한도가 800이 아니고 400만 원이고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이 아닌 한도가 500만 원인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는 연도 중에 취득하셨을 때는 반드시 월할로 나누어서 한도를 재계산하셔야 돼요. 7월에 사셨으면 한도가 8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차를 구매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5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비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알겠는데 리스나 렌트를 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는데요. 이 수선 유지비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선 유지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 유지비로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회사의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차종이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승용차급 중에 운수업 등의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도 되면서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차량을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고요.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 인정 여부를 따질 때는 업무 전용 보험 가입 대상자가
사업자, 즉 모든 법인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한 대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득 처분까지 해야 되고요. 보험에 가입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운행일지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해서 연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밖의 금액은 그 해에 비용 인정 못 받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감가상각 한도 800만 원 미달하는 해부터 추가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고 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고요. 업무의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 처분이 있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 가액 전체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연 한도를 800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80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차를 처분하거나 회사를 폐업하거나 또는 상속이 일어날 경우 그 전 연도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일시에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차값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용으로 100% 사용하셨을 경우에, 즉 이 업무용 승용차의 취지는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챙기실 부분은 차량을 처분했을 경우에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의 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처분 손실 또한 감가상각비랑 비슷하게 보시고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를 넘겨서 800만 원에 미달하는 해에 추가로 송금으로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그러고도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할 때 해산 등기일에, 개인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해에 모두 송금으로 추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용 승용차 외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임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업무 관련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질문이 많으시죠. 이런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 차량을 업무 관련해서 쓰셨다고 하면 얼마든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단 굳이 이 차량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셔서 취등록세를 추가로 내시는 부분은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차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돼서 중고가액이 높게 나온다면 취등록세를 내고도 법인 명의로 변경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가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명의 변경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명의 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기름값 정도, 그 차량 관련 주차비 정도를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와 100% 관련이 없는, 즉 업무와 관련이 확인이 어려운 자동차세나 차의 보험료, 소모품, 부품 교환 등의 비용은 비용 처리하실 시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사업용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명세서를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트를 하다가 회사의 소유로 승계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년 1월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도입된 제도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전용 번호판입니다.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 거죠. 자,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모든 업무용 차량이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고요. 24년 1월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법인 전환 등을 통해서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 가액도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죠. 구매나 리스, 렌트 모든 유형이 해당되니 차량 가액 8천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될 업무용 승용차가 부착을 안 했다, 이러면 관련 경비 및 감가상각비를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4년 이전에 등록한 법인 업무용 승용차라면 이 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업무용 차량이 어떤 때 부가가치세가 공제되고 불공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이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은 즉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란 뜻입니다. 그 차량에는 화물차, 밴, 즉 승합차 1000cc 이하의 길이가 3.6m 이하고 폭이 1.6m 이하인 모닝이나 마티즈, 비스토, 레이, 캐스퍼 같은 경차가 해당되고요.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도 포함이 되고 정원이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즉 대표적인 카니발 9인승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길이가 3.6m, 폭이 1.6m 이하인 전기차가 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이 있죠. 영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출동 차량, 장의업, 운구 차량 같은 영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차값 자체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관련된 비용, 즉 주유비용, 세차비용, 수리비용, 이 차 관련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차 자체가 부가세 공제가 되면 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업무용 차량의 종류를 한번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업무용 차량은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있죠. 구매한다는 말은 회사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일시불로 구매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시불이든 할부든 회사의 소유로 구매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일시불이냐 할부냐는 지급 방법의 수단의 차이일 뿐 회사 자산이 되는 거냐 못 되느냐의 구분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회사 차량을 구입하는 것 외에 리스와 렌트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차량을 일시불이든 할부든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리스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뉘는데요. 운용리스는 금융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 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죠. 운용리스가 리스회사의 자산인 반면에 금융리스는 구매하는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금융리스 회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잡힌과 동시에 리스 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매달 리스료의 원금과 이자 비용까지 더한 거래명세표, 즉 상환계획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계획표에 따라서 부채를 일부 상환하면서 금융리스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우리는 이 이자 비용을 비용 처리함과 동시에 우리의 소유인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또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겠죠. 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차량 종류에 따라서 또는 영업용 차량이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공제 차량이었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구매냐, 리스냐, 렌트냐에 따라서 회사의 비용 처리는 구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 계산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이루어지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회사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금융리스 회사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에는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일시불에는 없겠지만 할부로 구매할 때는 이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모든 리스와 렌트에서도 이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자들이 리스료와 렌트료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렌트의 경우에는 렌트료에 합산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구매나 리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죠.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 이 질문의 대답은 목적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일시불 구매가 되겠죠. 왜냐하면 할부 구매라든지 리스 렌트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비용, 즉 수수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것은 일시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 주기가 빠른 업종의 경우라면 리스 렌트가 아무래도 구매보다는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할 경우에는 매번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구매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이 적은 것을 원한다면 당연히 리스나 렌트가 구매보단 낫겠죠.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리스 렌트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구매의 경우에도 할부로 구매하면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가 구매나 리스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렌트료에는 차량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직원이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렌트가 훨씬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는 우리가 싫어하는 번호판에 특별 표시가 있죠. 하, 허, 호 같은 렌트 차량을 표시하는 번호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싫어하신다면 렌트는 별로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으실 거고요. 아니다,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이러시다면 수수료나 이용료가 더 붙은 리스나 렌트료가 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장단점을 활용하셔서 회사 상황에 맞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용자 명의의 리스가 뭐냐면 우리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 즉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리스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가능한데 리스 회사라는 금융보험업을 운영하는 면세 회사이기 때문에 그 특징상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가액은 누구한테 전가가 될까요? 당연히 리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전가가 되어 리스료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용자 명의 리스는 고객이 직접 차량 제조사로부터 차량 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따라서 부가세 공제를 따로 받게 됩니다. 즉 차량 자체는 리스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리스 회사가 내는 거고요. 이런 명의와 상관없이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은 우리 회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는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차량 소유는 리스 회사에 있고 등록만 우리 회사 명의로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하거나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리스료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용자 명의 리스를 이용하는 최대의 장점인 부가세 공제를 우리 회사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용자 명의 리스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활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업무용 차량 관련, 특히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질문 중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몇 가지 뽑아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가 복식부기 대상자만 800만원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경차 트럭도 포함한 의미인가요? 자,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수업 등 특정 영업용 차량의 일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만 업무용 승용차로 판단하고 기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운용 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비용 처리되나요? 간편장부라고 물어보신 거 보니까 개인 사업자이신 것 같은데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업무용 승용차 규정에 따른 한도 계산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용 승용차처럼 정액법 5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상각해서 초기 상각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년에 감가상각비 800만원이라는 건 업무용 승용차 한 대당인가요? 아니면 회사 내 전체 한도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각 차량 한 대당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차량 정비를 의뢰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보유 차량을 대여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적용 대상인지요? 네, 이렇게 차량 정비를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차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직원 명의의 차량을 출장 시 이용하면서 발생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는지요? 관련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명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출장 시 발생한 비용인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실비로 비용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99%와 법인 1%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요, 이 경우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업무용 사용 거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자, 대표적으로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 경조사 참석, 그리고 출퇴근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행한 거리는 업무용 사용 거리에 해당합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출퇴근 거리 물으시죠? 업무용 사용 거리에 포함됩니다. 자, 다음 질문. 개인 사업자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매출이 5억, 당년도가 4억입니다. 기존의 사업용 차량은 전혀 없습니다. 24년 1월에 차값이 8천만 원인 벤츠를 일시불로 구매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등으로 800만 원을 쓴 경우 이때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공제 따져보겠습니다. 벤츠라고 했죠. 공제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합친 금액만큼 전체 비용 처리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분은 개인 사업자이시고 업무용 승용차 대상이 되는지 따지려면 복식부기자인지 여부부터 따져야 되겠죠.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도소매 업종이니까 3억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전년 매출이 3억을 넘었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는 있을까요? 이분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이전에는 차량이 하나도 없다가 24년도에 처음 취득했다고 했죠. 즉 업무용 승용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 한 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의무 규정에 따르면 업무 전용 보험 가입은 필요치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비용 처리는 차량 가액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5년으로 나누면 감가상각비는 1,600만 원이 되어서 감가상각비 1년 한도인 8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해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되겠죠. 다음 운행일지 작성은 이분의 감가상각비와 기타 유지비용의 합계가 1,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800을 뺀 700만 원까지 기타 비용이 인정되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800을 썼기 때문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사업자가 고가 차량인 람보르기니를 타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자, 고가의 슈퍼카라고 해서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100% 업무용 사용 비율로 썼다면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고 그 금액을 넘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못 받은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겠죠. 결국 업무용 사용 비율이 100%였다면 짧은 기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긴 기간 동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